안녕하세요. 네, 역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과서 26쪽에 역사 탐구 부분을 공부할 건데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상하다. 우리 22쪽 할 차례인데 왜 선생님 26쪽을 해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죠. 자, 교과서 내용 중에서요. 22쪽부터 27쪽까지의 내용 중에 오늘 공부하는 26쪽의 역사 탐구만 다룰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집중이수 하면서 너무 내용이 많아서 중간중간 빼뜨렸던 부분, 생략했던 부분이 있었죠. 1학기 때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26쪽만 살펴보면 돼요. 그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양반은 누워서 쉬고 있고 백성인, 상민인지 천민인지 모르겠지만 힘들게 일하고 있구나. 오늘날과 다른 완전 신분 사회였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가서요. 이제 교과서 26쪽에 나와 있는 역사 탐구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자. 자, 교과서 다 폈나요? 가 자료 먼저 볼게요. 숙종 때부터 영조, 정조, 그리고 철종 때 신분별 구성비의 변화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나 자료를 보면 정부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화살표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1번 문제 봅시다. 가에 나타난 신분 구성 변화의 모습을 말해보자. 자, 지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파란색이 미안합니다. 자, 파란색이 양반이잖아요. 양반이 9.2%에서 18.7, 37.5, 70.3으로 굉장하지 않아요? 전체 인구 중에서 양반의 비중이 70%까지 갔대요. 그래서 양반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양반의 숫자가 매우 급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양반의 수가 급증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상민과 천민을 볼까요? 지금 상민은 53.7에서 28.2%로 감소했고 천민은 거의 없어졌네요. 37%에서 1.5%로. 그래서 보면은 상민과 천민은 둘 다 매우 감소했다라는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해보자. 자, 시작점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점이에요. 정부의 재정 악화. 양난이 뭔지 예전에 배웠죠? 외란과 호란을 합쳐서 양난이라고 하는데 양난 이후에 정부는 매우 재정이 바닥난 상태였어요. 근데 또 세금 제도는 어떻게 했죠?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금 제도가 변했었죠. 대동법이라든지 균역법이라든지 등등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줬어요. 그럼 계속해서 나라 입장에서 돈이 없죠. 그러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납속이나 공명첩을 발행하는 거예요. 납속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과서 26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너무 나라에 돈이 없을 때 백성에게 돈을 받고 그 대신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게 납속책이었어요. 그리고 공명첩은 마찬가지로 나라에 돈이 없을 때 발행했던 건데 돈이나 곡식을 받고 벼슬을 주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은 백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라로부터 돈을 주고 공명첩을 사요. 그리고 그 공명첩에 보면은 이름이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써놓고 그때부터 이제 그 벼슬을 가진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보자면 국가에서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납속이나 공명첩 이런 걸 발행했고 그래서 양반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상민들의 숫자는 점점 감소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은 바로 조선 후기에 굉장히 신분이 동요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도가 흔들렸다. 동요했다는 말은 흔들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양반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럼 양반들이 갖는 권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권위가 추락했다. 매우 양반들의 권위는 이제 낮아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다가 양반의 권위는 추락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28쪽을 펴주세요. 자, 28쪽에 나와 있는 새로운 사회개혁론의 등장. 오늘은 실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학 등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조선 건국 통치 이념은 성리학이었죠. 그 이후로 조선시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양반들의 학문이 성리학이었어요. 이건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변화된 사회의 문제점을 성리학은 해결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대요. 자, 새로운 학문, 이게 바로 실학이 되는 거죠. 실학은 실용적인 학문의 줄임말이고요. 실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업 중심의 개혁론. 자, 조선시대는 농업 중심 사회였죠. 그럼 먼저 농업 부분의 개혁을 주장했던 실학자들 볼게요. 자, 농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이 중요하다. 그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땅이죠. 토지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 그래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농업중심 개혁론을 주장했던 실학자들, 대표적으로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실학자들이 어떠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는지 중요해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업 중심의 개혁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론 조선은 농업 중심 사회고 농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점점 상공업의 발달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리고 청나라의 아주 선진 문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학자로 박제가, 박지원, 홍대용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농업중심 개혁론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분이 여전론을 주장했던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자, 정약용. 자, 정약용은 뭐라고 주장했냐?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자. 그리고 공동으로 경작하자.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만큼, 즉 노동량에 따라서 그 곡식을 분배하자. 요거를 여전론이라고 해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러한 토지 제도의 개혁 방안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분은 누굴까요? 자, 이분은 이익 선생님이에요.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집집마다 농사 짓는 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영업전을 지급하자. 그리고 매매를 금지하자. 이 말은 집집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고 그 땅을 대대손손 물려주게, 절대로 매매할 수 없게 하자는 그런 주장이에요. 자, 이러한 주장을 한전론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업중심 개혁론, 자, 유형원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형원은 균전론을 주장했어요. 균전론은 토지를 주자. 그런데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있게 주자. 양반은 어때요? 토지를 많이 줬죠? 그리고 높은 관리는 더 토지를 많이 줬죠? 그런데 일반 백성은 네, 작은 땅을 줬네요.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차등 있게 토지를 나누어 주자. 그리고 뭐 군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제도도 다시 조정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네, 실학자는 유형원입니다. 그럼 이제 상업 중심의 개혁론을 살펴볼게요. 홍대용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양반제도 없애자, 과거제 없애자. 그리고 서양에 발달된 과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부자가 되게, 강병, 튼튼하게,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박지원은 자,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되는데 상공업을 발달시키려면 중요한 것은 물건을 유통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레, 바퀴 달린 수레, 그리고 배, 선박, 그리고 물건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화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공업을 발달시키자라고 주장했고요. 마지막으로 박제가는 소비를 권장했어요. 물을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것처럼 너무 절약을 하면 상업이 발전할 수 없다. 적당히 소비를 해야 시장에서 물건이 거래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쓰지 않으면 그럼 장사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망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소비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죠. 자, 근데 이러한 실학자들의 주장은 먼저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당시 사회는 뭐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뭐 여러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개혁적이고 아주 근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의의죠.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이 실학자들은 중앙 정치계에 있었던 관리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던, 정치계에서 쫓겨나 있던 인물들이에요. 특히 뭐 유형원, 이익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던 남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권의 실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것이 진짜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나중에 19세기에 등장하는 개화사상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